이 소화라는 것은 이 장작이 잘 불타는 과정인데 국물은 바로 잘 불타는 장작에 딱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국물 요리가 소화에 좋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 소화라는 것은 이 장작이 잘 불타는 과정인데 국물은 바로 잘 불타는 장작에 딱 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결과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쌀밥을 먹으면. 근데 이 소화효소 아밀라제를 만나서 잘 쪼개지면은 완전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위 안에서 국물을 계속 먹다 보면 점점점 이렇게 희석이 되죠. 소화효소가 희석된 상태가 되니까 그 소화효소의 작용이 더 묽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서 여러 음식들, 밥과 단백질 음식들, 지방 음식들 이런 것들이 소화효소와 다 잘 만나지 못해서 희석이 되니까 발효되고 부패될 수 있는 소화불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국물 요리를 많이 먹을 때와 국물 없이 꼭꼭 씹어서 잘 음식을 삼켰을 때 이 속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죠. 위산이 희석이 되고 소화효소 작용이 약해지고 또 단백질 분해 효소도 제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중에 국물 요리를 먹는다는 것은 완전 소화를 방해한다. 그리고 완전 소화가 방해되니까 영양소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만성 소화불량 환자, 어떻게 낫게 되었나요?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뭐 한 가지 음식이라고 꼽는다라면 어느 정도 심한 악액질 상태가 아닌 분들에게는 일단 과일 식사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달거나 너무 신 과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나 드셔도 그래도 안전한 과일이 있죠.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또 몸 상태에 맞게 사과가 잘 맞는 분은 사과를 드셔도 되고 바나나가 잘 맞으면 바나나를 드셔도 돼요. 이렇게 아침 식사 또는 공복에 한 끼를 과일 식사로 바꾸면 우리 몸이 소화효소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아도 소화효소가 없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과일 자체가 대부분 수분이고 또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심각한 이 건강 상태가 아닌 분들 외에는 대부분 잘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국물과 밥을 막 드시던 분들이 과일 식사를 바꾸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속이 너무 편하다. 몸이 가뿐하다. 가스가 안 차서 좋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소화불량이 해결이 되면서 뭐 복부 팽만이나 또 피로 상태도 개선이 되고요. 또 머리가 잘 두뇌 회전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또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최소 5kg에서 8kg까지도 감량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소화가 되면 우리 몸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많이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이 살찌게 만드는 메커니즘은 세트 포인트라는 것이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과식의 종말이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에이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은 정상적인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세트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트 포인트가 가공식품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서 양이 차고 딱 멈춰야 되는데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계속 먹게 되는 이 요인으로는 렙틴 저항성 그리고 그렐린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면 돼요. 자, 렙틴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 먹어라고 딱 중지해주는 스탑 신호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죠. 배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렙틴이 나와서 배가 부르는 신호를 주게 되고 딱 멈추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렙틴의 저항성이 생겼다. 바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는 식으로 이 호르몬이 붕괴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렐린이 증가하게 돼요. 그렐린은 먹어라 라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에요. 식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먹었는데 배는 너무 부른데 입에서 멈춰지질 않는 경우들이죠. 바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 바로 렙틴 저항성과 그렐린이 증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호르몬은 혈당 조절 호르몬이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은 계속 먹게 만들면서 바로바로 지방으로
저축하게 만드는 호르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영양 결핍이 돼요. 가공식품 먹는데 누가 뭐 영양실조다, 영양 결핍이다 이런 생각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탄단지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영양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거나 아주 부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 결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이 식욕 조절 호르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계속 먹게 될 경우에는 이 설탕, 지방, 소금 또 다양한 첨가물의 조합으로 인해서 뇌에서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라. 그리고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더 먹게 되는, 계속 먹는 것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언제 무너지게 되나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는 상태를 장내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태는 유해균이 증가하고 유익균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때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요. 만성염증의 시작점이 됩니다. 장내 불균형을 유발하는 요인은 분명한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디스바이오시스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병원균만 제거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모두 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이 항생제 치료만으로도요, 사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균주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특정 유익균들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항생제 치료로 인해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서 다음 이 질환으로 계속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환자들을 만날 때도 항생제 좀 치료 며칠 받았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저하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설탕, 인공 감미료, 여러 첨가물들이 수십 종이 들어있잖아요.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유익균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유해균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의 경우에는 다들 좀 칼로리나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 구성 차원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계속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익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대사질환과 관련된 유해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디스바이오시스의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장내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인데요. 장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 점막도 약하게 되고요. 장내 미생물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이 스트레스 상태가 만성적으로 된다면 장내 미생물은 계속 떨어지게 돼요. 특히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중요한데요.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환경이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바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은 사실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일, 5일, 일주일 안에도 장내 환경은 사실 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만 잘 안다라면 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발효식품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김치나 된장,納豆, 사워크라우트 같은 음식들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얼마 전 2026년 1월 7일에 발표한 2025-2030 미국 정부의 영양 지침에서도 이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도록 굉장히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인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을 말하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이 잘 먹고 잘 활동하는 이 대사의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과일이나 달콤한 과일, 채소, 양파, 마늘, 아스파라거스, 우엉 이런 것들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유익균들은 이것을 발효해서 또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내요. 또 단세지방산은 장 점막을 강화시키고 또 염증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단의 다양성도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다른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뭐 과일류, 채소류, 뭐 버섯류, 견과류, 뭐 씨앗류, 통곡식, 콩 뭐 이런 것들 몇 개 먹다 보면 일주일에 30 가지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미생물이 만들어진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면역에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뭐 감기나 독감이나 이 바이러스 감염에는 사실 항생제 효과가 없거든요. 원인이 바이러스니까. 감기 걸렸을 때 무작정 항생제 드시기보다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이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꼭 병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항생제 복용 후 2시간 간격을 두고 유산균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장내미생물이 많이 손상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내미생물은 한순간에 뭐 아주 짧은 시간에 형성된 체계는 아니지만 환경이 바뀌면 또 비교적 빠르게 반응하고 좋은 효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걸 통해서 장내미생물은 다시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 환자의 장 면역력이 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장의 면역력이 강화되면 사실 그거는 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전신의 면역력이 함께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장 면역 세포가 사실 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로 이 면역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이어판에서는 이 훈련된 면역 세포가 장을 떠나서 림프계를 통해서 전신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장 림프절축이라고 하는데요. 장에서 활성화된 뭐 T세포, B세포 이런 세포들이 림프관을 따라서 전신의 림프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학습한 항원 정보를 가지고 다른 면역 세포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국소 면역 경험이 아니라 전신의 면역 반응으로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귀속성이라는 건데요. 장에서 이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혀면에 특정 수용체를 발현해서 다시 장으로 돌아오는 성향을 갖지만 일부 세포는 다른 점막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폐나 비뇨 생식기나 침샘이나 안구 점막 여기도 다 점막이 있잖아요. 장과 유사한 면역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에서 훈련된 면역 세포가 이러한 조직들에서도 면역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공통 점막 면역계라고 표현을 해요. 네, 좀 어렵지만 우리 몸속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막을 잘 이해하시면 또 쉬운 개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폐, 뭐 비강, 요로 이런 쪽은 면역학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장 건강이 몸 전체의 네트워크 면역 시스템의 안정적인 것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할수록 호흡기 감염이나 뭐 요로 감염이나 구강 점막 이런 데도 염증도 낮아지고 면역력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면 뭐 폐렴, 방광염, 구내염 이런 것들도 같이 점막의 감염이 계속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장내미생물이 생성하는 대사산물도 역시 전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 단세지방산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에서만 딱 국소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혈류를 통해서 뭐 간이나 뭐 지방 조직, 뇌로도 전달이 되고요. 여러 에너지 대사나 뭐 염증 반응 조절, 뭐 신경 보호 작용 이런 것들에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티리산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물질입니다. 부티리산은 장 점막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암세포의 증식도 억제하면서 암세포의 사멸, 에이팝토시스를 유도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암 예방 효과에 가장 잘 유명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요. 식이섬유가 충분하다면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부티리산이 잘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 중에 비타민 합성, 영양소 합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직접적으로 합성하지 못하고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비타민 K나 비타민 B군, 뭐 B12, 엽산, 비오틴 이런 영양소입니다.
네, 이런 영양소들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성이 돼서 인체 전체에 공급이 됩니다. 비타민 K의 경우에는 혈액 응고 비타민으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또 비타민 B12의 경우도 적혈구 생성이나 신경 기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이런 영양 결핍, 비타민 결핍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은 이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사실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졌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 상식이 됐죠. 장에서 90% 이상 만들어진다. 근데 세로토닌뿐만이 아니고요. 도파민이나 가바도 역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들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소통을 하죠. 그래서 장내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장내 미생물에 따른 뇌 건강과의 연관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장애,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모든 뇌질환도 제 장내 미생물과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과 정신 건강은 사실 임상 현장에서 사실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우울증 환자에게선 염증 지표가 높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요. 장내 미생물을 환경, 장내 건강을 개선했을 때 사실 우울증도 많이 완화가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변비가 심한 이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좀 완화되면 증상이 나아지고 변비가 심해지면 또 그 증상이 심해지는 장내 건강과 뇌 건강 상태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 이야기들을 임상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고 나니까 우울 증상이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 환자도 바로 이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암 진단 자체가 굉장한 불안 또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은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 우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다 동시에 경험을 합니다. 여기에 항암 치료가 더 들어가게 되니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부정적인 이 감정들 때문에 또 더 악화가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은요. 네, 면역력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정서적으로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내 미생물은 약물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일부 항암제의 경우에는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이 활성이 깨지게 됩니다.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서 약물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은 환자에게서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죠. 면역 항암제에 대한 반응률이 더 좋다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변 이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것이 바로 분변 이식입니다. 우리 장기 이식은 들어봤는데 분변 이식 낯설지만 사실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생물 구성을 다시 이게 조절해서 장내 미생물이 없는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연구 결과를 보면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던 환자들이 이 장내 미생물 분변 이식을 받았을 때 더 치료 결과가 좋아지는 사례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초기 연구 단계지만 장내 미생물이 또 암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전신염증도 역시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벽이 손상되면 장 누수 증후군 같은 거죠. 그러면 세균 조각이나 독소, LPS 같은 것들이 혈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사성 뇌독소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LPS, 리포폴리사카라이드라는 건데 리포 다당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전신 염증 반응을 유도하면서 만성염증 상태를 계속 고착화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사실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암 이런 질병에서 공통적으로 사실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죠. 그래서 그 출발점에는 항상 장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재생시키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잘 만들면 이런 전신의 염증 수준이 잘 낮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장 건강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보면요. 염증 지표 중에 CRP 같은 수치, 인터루킨 6 같은 이런 수치들이 유의미하게 감소가 되고요.
반대로 뭐 NK 세포 이런 활성도나 항체 생산 능력들이 더 향상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시는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 면역 환경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바뀌기도 합니다. 장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장은 생활 습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생활 습관에서 사실 꾸준히 좀 실천하는 일관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발효식품은 장 면역을 회복시키는 정말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김치, 된장국, 낫또,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에는 유익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이 균주들을 제공해 줍니다.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라는 게 있고요. 낫또의 바실러스균, 또 요구르트의 비피더스균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가지에 치우친 것보다는 다양한 균들을 섭취하는 것이 이 장내 다양한 미생물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는요. 장 건강을 위해서 많이 먹으라고 얘기하죠. 바로 유익균을 늘리는 데 굉장히 필수 조건이 됩니다. 하루 25에서 35g의 식이섬유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되는 양입니다. 이것은 채소, 과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아침 과일 500g 정도의 양, 통곡물 식사 중에 드시고 콩류 좀 드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장내 미생물의 주요 먹이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근데 과일 외에도 귀리나 보리 같은 곡류에도 베타글루칸의 형태로 들어있고요. 미역이나 다시마에 해조류, 알긴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 배, 딸기, 블루베리 이런 과일에는 당연히 펙틴 같은 이런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네, 식단의 다양성도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3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식물성 식품을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 콩류, 견과류, 허브, 버섯류,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과 회복력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가공식품이죠. 최대한 줄여야 돼요. 설탕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고 인공 감미료, 또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은 유익균의 생존력을 약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해균의 증식을 굉장히 촉진시킵니다. 특히 아스파탐, 스크랄로스 같은 인공 감미료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에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 과자류 이런 것들도 역시 장 면역 회복 과정에서는 먼저 좀 배제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항생제 사용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병행하는 것. 치료 이후에는 반드시 발효식품이나 과일, 채소류 꼭 같이 드시면서 장내 환경을 잘 회복시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역시 장 면역에서 매우 중요하죠. 이 스트레스는 장 운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장 점막 세포의 기능 그리고 미생물 구성 이 세 가지 부분에 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나만의 즐거운 뭔가 활동, 취미생활 반드시 병행해 주시고요.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상하시고 호흡법도 연습하시고 또 가볍게 산책하고 달리기 하면서 몸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시키는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합니다. 이런 환경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장내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꼭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수면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예요. 잠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불규칙한 수면 패턴들은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7, 8시간 정도의 안정적인 수면, 좀 최대한 규칙적인 취침이나 이 기상 리듬 이런 패턴들이 장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신체 활동도 장내 미생물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올려주게 되고요.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최대한 8,000보 정도까지 하면 가장 좀 좋겠죠. 이런 걷기로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대신 너무 과도한 운동의 경우 또 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식사만으로도 충분히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또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도 좀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락토바실러스나 비필투더스균을 기본으로 여러 균주가 포함된 제품들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100억에서 500억 CFU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경우에는 이제 공복에 섭취하시는 게 좋고, 보관을 잘해서 균의 안정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장의 면역력은 단기간에 바로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환경이 조성이 되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력을 올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어떤 엄청난 처방이 아니고요. 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무려 2400년 전에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어떤 경험적인 그런 통찰에 가까운 표현이었지만 제 현대의학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바로 이 말이 점차 사실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은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전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요. 또 장의 면역 상태가 온몸의 면역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장 건강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장 점막 손상되고요. 또 장내 미생물 환경이 이렇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같이 반드시 회복을 시켜야만 전체적인 암 치료의 경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장 기능이 건강해져야만 영양소도 잘 흡수가 되고 또 대사산물, 찌꺼기, 독소 배출들이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접근은 사실 복잡하진 않아요. 충분한 과일 섭취, 채소 섭취, 발효식품, 그리고 가공식품은 덜 먹고 스트레스를 좀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 며칠 안에도, 몇 주 안에도 변화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좀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면역력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고요. 이런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이후로도 신경계나 여러 대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정이 되면 면역과 염증, 또 에너지 대사, 또 정서 상태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은 전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